안녕하세요. 자, 2021년도 FRM 파트 2의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드렸는데 핸드아웃에 2021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토픽 분류라고 제가 이 토픽들을 좀 분류를 해놨어요. 전체 리딩의 개수는 모두 17에서부터 34까지가 이 개수로 모두 몇 개지? 그러면 18개인가? 자, 이게 17부터 34 챕터까지가 어쨌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챕터들인데, 이게 교재가 순서대로 이렇게 챕터 단위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좀 약간 셔플링이 되어 섞여져 있습니다, 주제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크레딧 리스크 쪽에서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6가지 카테고리별로 어떤 챕터, 어떤 리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픽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 이건 크레딧 리스크 관련해서 진짜 인트로덕션입니다. 되게 쉬운 주제들이 나와 있고요. 챕터 리딩으로는 17, 18, 19 리딩이 Introduction and Basic Concept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신용 크레딧 레이팅 등급 부여하는 거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데, 이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디폴트 리스크, 부도 위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레이팅할 때에 이 부도 확률을 어떻게 추정하는 겁니까?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추정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요 20 리딩에서 다루는 거는 좀 통계적인 접근 방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크레딧 레이팅에 해당되는 31 챕터, 크레딧 스코어링 앤 리테일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거는 20 챕터에 나와 있는 레이팅 어사이먼트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거라고 하면, 그 31 챕터에 나와 있는 거는 기업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빌려가게 되면 이 사람이 부도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리 신용 평점으로 점수를 좀 매겨야 되는데, 그 점수 매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31 챕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등급 부여에 대한 이야기죠. 20 챕터는 기업에 대한 것, 31 챕터는 개인에 대한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 이야기예요. 자, 이 부도 확률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21, 22, 23 세 개의 챕터가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21 챕터, credit risk and credit derivative라는 챕터 아주 중요하고요. 별표를 한 두어 서너 개 해놓으세요. 그리고 22 챕터, Spread Risk and Default Intensity Model, 이 21과 22 챕터가 개별 채권 또는 개별 대출의 부도를 추정하는 되게 중요한 그 컨셉들이 나와 있어요. 되게 이제 큰 어프로치,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도 확률을 추정하는, 기업의 부도 확률을 추정하는 접근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21과 22에서 다룹니다. 나중에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일단은 21, 22 챕터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는 주로 이 신용 리스크 또는 부도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화된 솔루션. 그 상업화된 솔루션에 대한 소개가 여기 23 챕터에서 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Exposure Default. Exposure Default는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죠.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은 상대방한테 빌려준 돈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은 아주 뻔한 건데, 그걸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공부할 게 있어요? 많아요. 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의 규모를 우리가 좀 줄이는 방법은 네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네팅하자, 이런 방법도 있고, 담보를 우리가 미리 잡아놓게 되면, 그럼 부도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담보자산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그대로 회수할 수 있으니까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 익스포저가 되게 줍니다. 그래서 그 익스포저 디폴트와 관련해서, 자, 이 익스포즈를 줄일 수 있는 테크니컬한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팅이라는 방법도 있고, 클로즈아웃 방법도 있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26, 27 챕터는요, 다 그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exposure를 관리하기 위한 테크닉이 이제 26, 27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8 챕터가 중요한데 이것은 future value and exposure라는 거요. 이게 그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그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그러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쉽다고요. 근데 제가 어떤 금융거래를 상대방하고 하고 있는데 이 거래가 상대방의 부도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금융거래입니다. 근데 부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 자체가 되게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이 상대방의 부도가 나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돈을 띄게 되는 거지? 그게 불확실한 게 있는데 그런 류의 이 금융거래가 장외파생거래입니다. 장외파생거래는 우리가 뭐 파트 1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서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처음에 거래를 시작을 해서 파생거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파생계약이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파생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외 파생 계약의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순간 상대방이 디폴터가 나게 되면 나는 그 플러스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장외 파생 상품이 아주 대표적으로 미래에 그래 상대방이 디폴트 날 때 내가 돈을 얼마를 그러면 띄게 되는 거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 금융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28챕터는 Future Value Exposure는요, 장외파생거래에서, 장외파생거래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exposure,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가는 겁니까를 공부를 합니다. 중요해요, 28챕터가. 그래서 뭐,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28챕터 아주 중요한데, 시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26, 27도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컨셉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26, 27챕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요거는 뭐, 좀 이해만 하시고, 이해하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좀 몇 가지 암기를 하고 이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8챕터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Credit Value Adjustment. 이 Credit Value Adjustment가 되게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이 Credit Value Adjustment는 우리가 장외파생 거래를 할 때에 이 장외파생 계약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다 더하면 됩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고 그걸 현재 가치화 시키게 되면 그게 금융자산의 가치예요. 근데 여기서 그 현금 흐름을,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을 뭘 써야 되는 거지? 아마 파트 1에서 장외파생 계약의 가치 평가하는 거, forward value 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swap valuation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아마 하셨을 텐데 그때는 전부 다 할인율을 뭘 쓰냐면 무혐의자를 씁니다. 무혐의자요. 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 받게 돼 있다고요. 그 미래에 받게 돼 있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에 할인율을 뭘 써야 될까요? 상대방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약속을 확실히 지킬 거다 이렇다라면 그때는 무혐의자로 약속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자 이러면 되지만 상대방의 부도 위험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약속한 현금 흐름을 무혐의자로 하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게 위험한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받을 돈이 얼마가 있어요. 미래에 그 돈을 현재 가치로 가져올 때 무혐의자로 일단은 할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상대방이 무혐의인 상대방인한테 내가 이 돈 받을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자산의 가치 평가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자, 이 사람의 신용 위험을 감안한다면 거기서 얼마만큼을 이 무혐 가치에서 빼면 됩니까? 그게 Credit Value Adjustment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무혐 채권, 국채가 대표적인 무혐 채권이죠. 자, 국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만기와 동일한 이 액면가, 동일한 쿠폰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가 있다고 합시다.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어쨌든 조건은 똑같아요. 이자도 똑같이 주고 원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게 좀 더 비싸겠습니까? 국채가 좀 더 비쌉니다.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싸죠. 약속된 현금 흐름을 분명히 줄 거니까. 하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금액의 약속된 현금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채 가격이 좀 쌉니다. 여기서 무혐 채권에 해당되는 국채의 가격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의 가격을 뺀 걸 갖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Credit Value Adjustment.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의 가치만큼을 빼면 되잖아요. 이런 의미하고 같다고요. 그래서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는 다양한 컨셉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무위험 자산의 가치와 위험 자산의 가치 두 개의 차이를 구한 게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입니다. 이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는 파생거래, 장외 파생거래의 가치 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을 이용해서 장외 파생거래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가로 당기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장외 파생거래의 상대방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대방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디폴트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러면 무위험으로 가치 평가하는 것을 얼마만큼 깎아서 차감하면 됩니까? 그 차감해야 될 금액을 구하는 게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입니다. 이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가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요. 거기 29 챕터에 나오는 CVA라는 거 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게 securitization, 자산 유동화가 있습니다. 이 자산 유동화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자산들을 은행이 그대로 대출로 보유하고 있으면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나면 또다시 대출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출을 빨리 시장으로 팔아서 유동화시켜버려서 현금화하고 그걸로 다시 대출해주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securitization, 자산 유동화 과정인데, 이 자산 유동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4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챕터가 24 챕터예요. Structured Credit Risk. 그리고 그 32와 33 챕터는 약간의 인트로덕션 개념입니다. 자산 유동화라는 게 이렇게 태동이 되었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라고 뭔가 약간 인트로덕션 레벨로 말을 해줍니다. 왜 자산 유동화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왜 은행들은 대출해주게 되면 대출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갖다 시장에 유동화시켜서 팔까요? 현금으로 바꿀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32, 33 챕터에 나옵니다. 자산 유동화가 그 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32, 33 챕터고요. 그리고 34 챕터는 2007년도, 2008년도에 글로벌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그때 그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의 배경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34 챕터는 그다지 그 어렵지 않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유동화의 과정 중에 이런 위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라는 거를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카테고리를 본다면 6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한 6개의 카테고리가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좀 챕터와 챕터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묶여져 있긴 했지만 전혀 엉뚱한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끼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는요. 그 리딩 17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쭉 가되 일단은 묶음 단위로 청크라고 하죠. CHUNK 청크 묶음 단위로 있잖아요. 그죠? 야, 이 리딩과 이 리딩은 뭐에 해당되는 거고 이 리딩과 저쪽에 있는 리딩 하나하고 또 다른 리딩 하나 3개 묶어서 사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거고 이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공부해서 나중에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지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오늘은요, 리딩 17부터 보겠습니다. The Credit Decision이라는 거. Credit Decision은 뭐 말 그대로 신용 의사결정,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뭐 사실 우리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Credit Decision은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게 The Credit Decision입니다. 저 사람을 믿을까 말까라는 결정하는 것, 그게 그 크레딧 디시전인데요. 뭐 결국 금융거래에서 상대방을 믿을까 말까라는 거는 돈을 빌려줄까 말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맨 밑에 보게 되면 Credit Risk Evaluation에서 Credit Risk, Credit is agreement where one party receives something of value and agrees to pay for the good or service at a later date.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정인데 한쪽은 뭔가 가치 있는 걸 받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는 걸 받는 게 주로 돈이죠.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죠. Agree to pay for the good and service. 뭔가 이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갚을게요 라고 나중에 갚을게요 약속하는 게 크레딧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크레딧이라는 게.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맨 밑에 두 번째 문장에 Generally, there is not a definitive yes or no answer to whether a borrower can and will pay back a loan.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이게 결정적으로 예, 갚습니다. 갚을 겁니다. 안 갚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려갈 때는 뭐 빌려가지만 실제로 돈을 제대로 갚을지 안 갚을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as such, the lender must address question of likelihood. 이 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 해봐야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The lender must assess the likelihood that borrower will pay back the loa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그러니까 약속했던 약속의 조건대로 돈을 도로 갚을 수 있는 그런 likelihood 가능성 또는 능력, 확률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게 되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default probability, 부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페서 노트 바로 밑에서 credit risk is the probability that a borrower will not pay back a loan in accordance with terms of the credit agreement. 그러니까 약속했던 이 조건에 따라서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크레딧 리스크라고 한다. The risk can result from 크레딧 리스크는 이런 원천이 있다 해서 점점 찍은 게 모두가 5가지, 뭐 밑에 쭉 있는데 일단은 5가지가 있네요. 근데 첫 번째 봅니다. Default on a financial obligation. 그러니까 이거는 financial obligation의 default. 대한 디폴트. 이 financial obligation이라는 게 금융거래죠. 금융거래. 금융거래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재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부채잖아요. 재무적 책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채죠. 이 부채를 디폴트 내는 거.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런 위험이 디폴트 리스크죠. 상대방의 부도 위험.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일단은 리스크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첫 번째 디폴트 리스크도 크레딧 리스크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요. 두 번째 좀 또 있어요. An increased probability of default on a financial obligation. 이게 부채, 그 financial obligation 어쨌든 돈을 갚아야 될 부채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부도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의미하고 되게 같죠. 그래서 이거는 downgrade risk.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이라든지 등급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부도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게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due to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he time of default. 그러니까 부도 시점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 시점에 갔을 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exposure가 훨씬 더 크다. 자, 그런 것들은 exposure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럴 경우도 있나요?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자, 예를, 제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얼마다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뭐 1,000만 원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제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마이너스 그 통장으로 돈을 빼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요, 현재 얼마까지 제가 뺐었냐면 마이너스 400만 원까지 뺐었어요. 통장에 보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을 갖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뺐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지금 현재로는 마이너스 400만 원만큼을 돈을 갖다가 뺐는데 이거는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익스포즈죠. 이 사람 제가 부도나게 되면 이 400만 원을 갖다가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진정한 익스포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익스포즈의 디폴트라는 거는요. at default. 부도의 시점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니? 자, 아직 부도 안 났어요. 400만 원 쓰고 있지만 아직 부도 안 났다고요. 얘가 익스포즈의 디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도 시점에서는 그럼 얼마만큼 익스포즈가 있을까요? 자, 보니까 아직까지 미사용 잔액이 보니까 600만 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는 4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겠지만 부도 시점까지 추가 인출 예상액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을 갖다가 제가 돈을 갖다 더 썼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현재는 400만 원만큼을 썼지만
부도 시점까지 가보니까 미사용 잔액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추가로 더 써서 끝에 가보니까 실제 부도 시점에서 at default, 부도의 시점에서 썼던 돈은 보니까 모두 600만 원을 썼다. 이 600만 원은 지금 400만 원하고 다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현재 400만 원은 확실하게 알아요. 이만큼을 돈을 뺐었다는 거를. 근데 부도 시점까지 추가 인출액이 지금 예상키로는 뭐 200만 원이지만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 될 수도 있고 400만 원,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불확실하다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있죠. 자, 부도위원까지 돈을 얼마를 갖다가 이 사람이 돈을 쓸까? 요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점에 해당되는 거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익스포저가 있는 위험, 그런 위험인데 그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익스포저의 불확실성입니다. 익스포저 at default. 그 디폴트 시점에 익스포저가 얼마만큼 될 건지, 익스포저 디폴트의 불확실성. 이거 주로 어떤 글에서 나오는 거냐면 주로요 장애 파생 글이요. OTC 데리버티브 에서 발생합니다. 장애 파생 글은 앞으로 내가 돈을 얼마를 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익스포저 자체가 되게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익스포저 디폴트 큰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게 a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due to lower than expected recovery at the time of default. 자, 부도 시점에 우리가 뭔가 리커버리, 회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회수한 게 회수율이 되게 낮아서 예상보다는 회수율이 너무 낮은 바람에 손실이 많이 났어요. 자, 그거는 이거죠. 리커버리 레이스의 불확실성이에요. 회수율의 불확실성. 도대체 얼마를 회수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지만 뭔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걸 갖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부도 났는데 상대방한테 빌려준 게 100만 원 다 회수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얼마 몇 퍼센트를 회수할지 모르는 리커버리 레이스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요 두 가지는 묶어서요. 이거는 전부 다 디폴트 위험, 디폴트 프로바빌리티 불확실성. 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xpose at default의 불확실성, recovery의 불확실성, 요 세 개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디폴트 프로바빌리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익스포저 디폴트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리커버리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불확실성이 다 있잖아요. 그죠? 묶여져서 크레딧 리스크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뭐 디폴트 프로바빌리티가 0%예요. 확실해요. 크레딧 리스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크레딧 리스크라는 거는 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exposed default 곱하기 부도 확률은 얼마죠? 그 다음에 곱하기 loss given default 부도 났다는 전제하에 몇 퍼센트 부도가 났다는 전제하에 몇 퍼센트를 잃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세 개 곱하면 그게 크레딧 리스크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크레딧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 구성 요소 익스포저 디폴트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도 확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스 기븐 디폴트라는 거는 1-리커버리 레이시거든요. 여기 나오는 리커버리 회수. 이래서 회수율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 기븐 디폴트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리커버리 레이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크레딧 리스크가 우리는 계량화시키고 싶은데 앞으로 숫자로 만들 거예요. 돈으로 얼마인가요? 이런 거 만들 거라고요. 이 돈으로 얼마인가요? 라고 크레딧 리스크를 숫자로 한번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파트 1에서 밸류 리스크 할 때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런 걸 갖다가 밸류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다 금액이었죠. 크레딧 리스크도 금액화 시켜볼 거라고요. 익스포저 디폴트가 금액이죠. 부도 위험에 노출된 금액. 부도 시점에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퍼센트고요. 얘도 퍼센트입니다.
사실은 퍼센트는 그냥 십진법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게 10%면 퍼센트 빼버리고 0.1 하면 되죠. 퍼센트는 백분율로 표시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 두 개는 단위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얼마든지 십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크레딧 리스크는 결국은 금액으로 표시가 될 거다. 근데 금액으로 표시되는 게 불확실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왜? 익스포즈가 또는요 부도 확률이 또는 로스 기본 디폴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결국은 이 크레딧 리스크라는 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불확실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불확실한 변수를요 expectation 해볼까요? expected credit risk. expected credit risk를 다른 말로는 그냥 얘를 똑같은 말인데 expected loss라고 합니다. 줄여서 credit 말이 빠진 거죠. expected credit loss. 예상되는 신용 손실은 뭐가 될까요? 자, 이거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죠. expected credit risk. 그러면 요 크레딧 리스크는 게 요 세 가지의 그냥 곱이니까 여기다가 앞에 expectation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expectation. 자, exposure default 곱하기 PD 곱하기 loss given default. 이렇게 될 텐데요. 요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변수죠, 변수. 얘의 기대값 구하고, EAD, exposure default 기대값 구하고, 그 다음에 부도 확률 구하고, 그 다음에 LGD의 기대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if 있잖아요, if. exposure default가 그냥 알고 있는 상수다. 그 다음에 recovery rate도 상수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얼마인지 알아. 회수도 얼마인지 내가 알아. 그러면 expected loss는 그냥 exposure default 상수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예상되는 부도 확률 써야죠. 예상되는 부도 확률. 예상되는 부도 확률 EDF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expected default frequency. 이거는 부도 확률의 예상되는 값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LGD는 상수라. 리커버리 상수면 LGD도 상수죠. LGD.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크레딧 리스크에 unexpected 되어 있는 거 표준 편차는 뭐니? unexpected loss는. unexpected loss UL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상수니까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만 있으면 되고 요게 이제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나지 않거나 이게 부도 확률이잖아요. 예상되는 부도 확률. 예상되는 부도 확률을 뭐 EDF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부도가 나거나 부도가 나지 않는 거는 베르누이니까 베르누이 사건의 표준 편차는 그 확률 곱하기 1 마이너스 확률 이렇게 되죠. 곱하기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LGD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개념들을 쭉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트로덕션에서 공부할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것만 따로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었고 앞에 제가 첫 번째 시작할 때에 각 챕터가 서로 연결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익스포저 디폴트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1개, 그 다음에 이거 부도 확률에 관련된 카테고리 1개, 리커버리 레이스에 대해서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리커버리 레이스는 많이 안 다룹니다. 부도라는 사건 자체가 되게 희귀한 사건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회수했습니까? 라는 건 데이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루질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LGD는 그냥 이렇게 얼마의 상수입니다라고 가정합니다. 리커버리 레이스 상수다. 이거는 LGD가 얼마만큼 LGD 또한 상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사실 보면 4개 점 바로 밑에 default 또는 payment for goods on service already rendered. 이거는 이거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미 상대방한테 뭔가를 줬어요. 줬더니 그게 맞교환으로 저한테 뭘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맞교환과 관련해서 그 상대방의 약속을 안 지키는 위험인데 그런 위험을 settlement risk라고 합니다. 정산 위험. 외환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외환거래.
외환 결제를 할 때에 저는 어떤 특정 통화로 있잖아요. 결제를 하고 상대방은 다른 통화로 저한테 이렇게 교환해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외환 거래에서 외환 거래라는 게 사실은 바트잖아요. 교환하는 거잖아요. 통화 교환인데 저는 어떤 약속된 통화를 줬는데 상대방은 그 대응하는 약속 통화를 안 줬을 경우에 우리는 그런 위험을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하고요. 이 세틀먼트 리스크는 크레딧 리스크에서 안 다룹니다.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는 거는 그 위에 점 찍은 4개, 그 4개는 다시 묶어보게 되면 이런 디폴트 프로바빌리티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익스포저 디폴트의 불확실성, 리커버리 레이스의 불확실성, 요 3가지만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룰 거예요. 저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점점 찍어놓은 거는 그냥 밑에 3개는 읽어보십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그게 트레이드 크레딧이란 말이 3번째 점에 있는데 트레이드 크레딧. 트레이드 크레딧은 이것도 뭔가 크레딧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트레이드 크레딧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남한테 외상 매출을 해주고 거래를 통해서 일반적인 영업 활동, 제조업에서 뭔가 외상 매출을 하거나 또는 유통업이나 판매업에서 뭘 팔아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트레이드 크레딧이라고 하고요. FRM에서 다루는 거는 크레딧 트레이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financial transaction, 그러니까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크레딧 리스크를 다룹니다. 그래서 말하는 금융거래라는 게 대출, 채권 투자, 남한테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투자하거나 또는 그래 상대방에 나오는 파생거래, 금융파생거래, 파생금융거래 이런 것들과 관련한 크레딧 리스크를 다룹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볼게요. There are two types of risks associated with these transactions. 이런 유의 거래들에서 2가지 유형의 거래가 있는데,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 there is a settlement risk, the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ever pay for the good or service. 그러니까 settlement risk는 for good and service. 우리가 재화와 용역이라고 번역을 하죠. 경제학 책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for goods and service. 뭔가 재화와 용역을 이미 받았어요. 서비스를 받았다고요. 근데 never repay.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주지 않는다. 그런 위험을 세틀먼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결제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죠. 세틀먼트 리스크는. 내가 이미 줬으니까 결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제하지 않는 위험, 그런 위험이 세틀먼트 리스크인데 요거는 안 다뤄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and the more fundamental financial obligation that arise from loan agreement. 그러니까 대출과 같은 대출의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financial obligation. 금융적으로 제가 뭔가를 의무를 가지고 있죠. 돈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갖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financial obligation이 있는데 이 financial obligation과 관련된 위험을 앞으로는 우리는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 안 한다고요. 세틀먼트. 머리 깎았으니까 돈 주셔야죠. 미용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띄어먹는 거, 그런 것들은 세틀먼트 리스크, 그런 거 안 다룬다고요. 우리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위험, 이런 걸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요.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문장. Because banks cannot avoid credit risk, they must manage the risk through credit analysis and the use of risk mitigants such as collateral loan guarantee. 그러니까 은행이 말이죠. 우리 돈 띄기 싫어.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돈 띄기 싫어. 이래서 우리는 대출 안 해. 그럼 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은행은 적절한 위험을 테이킹하면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대출해 줄 때, 이게 상대방이 돈을 안 떼먹고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돈 안 떼먹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자 조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부도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럴 때는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금리를.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금리를 많이 받아요. 무위험이면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위험하면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 프리미엄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금융을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은요,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한 사람한테 이자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위험한 사람한테 이자를 갖다 많이 달라고 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게 돈을 별로 못 벌거나 또는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이러니까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하게 되면 진짜 부도 날 거잖아요.
오히려 위험이 덜한 사람한테, 위험이 좀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 안 떼먹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다 떼어먹는 건 아닙니다. 돈을 다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위험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많이 받는 거는 그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 부도위험 있는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많이 받아 놓는 거죠, 이자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좀 많이 받아 놓습니다, 이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부도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의 이자를 많이 받았다가 실제로 부도 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손실을 갖다가 조금씩 높게 받은 이자에서 우리는 커버를 합니다. 그러려고 위험한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고를 뻔질나게 내는 사람들을 한 1000명쯤 모아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사고를 뻔질나게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고도 많이 나니까 가정 형편도 어려울 거고 그동안에 손에 뒤치다거리 하나고 돈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10,000원 내세요. 10,000원. 1년 동안 자동차 보험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10,000원 내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그리고 앞으로 사고 엄청 많이 나더라도 괜찮아요. 안 그래도 형편도 안 좋으신데 위험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10,000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대신에 사고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당신들은 사고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이고 돈도 많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앞으로 1년 동안 보험료를 갖다가 100만원씩 내세요. 이거 어느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집단은 그 위험한 집단이 전체 모수를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그 중에서 분명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이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집단한테는 미리 보험료를 갖다 조금씩 많이 받았다가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되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때의 손실액을 조금씩 많이 받은 보험료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도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도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도 위험이 높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갖다 좀 높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가 실제로 그 그룹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많이 받은 이자로 그 손실액을 메꿔야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라는 게 코어 비즈니스 또는 크레딧 디시전, 남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말까요? 이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코어 디시전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 크레딧 애널리시스, 신용 위험에 대한 분석이 아주 중요하고요.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이고 대신에 적절한 위험 프리미엄을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RM 수업에서 이 크레딧 리스크는요, 주로 어떤 금융기관의 입장이냐면 대부분 은행의 입장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크레딧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컴포넌트라는 거. 자,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그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뭘 보면 되는 거니? 뭘 평가해야 되는 거니? 평가의 카테고리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니? 이런 거죠, 이제. The four primary component of credit risk evaluation. 자, 4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을 분석할 때는 이 4가지 요소를 갖다가 잘 평가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게요, the borrower's 또는 obligor's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repay the loan. 그러니까 그 차입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갚고자 하는 의지, 이거 평가해야죠. 자, 이렇게 차입자는요, 채권으로 따진다면 돈을 갖다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채권 발행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또는 그 경영진이 돈을 갖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차입자에 대한 능력 분석이죠. 돈 빌린 차입자에 대한 능력 분석, 그 다음에 의지 분석이요. 자, 여기서 그 윌링리스라는 의지 있잖아요. 윌링리스라는 의지. 이거는 좀 프라이빗한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민간 기업의 의지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민간 기업이 삼성전자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 갖고자 하는 윌링리스, 의지가 없이 채권을 발행했다. 또는 어떤 개인이 누구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지 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처음부터 갚을 의지 없이 돈 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빌린 게 아니고 그런 걸 갖다가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는 범죄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범죄자가 됩니다. 형법상으로도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기 행위는. 그래서 야, 돈 갚을 수 있는 의지는 있긴 있는 거야. 처음부터 돈 빌려갈 때.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분석은 일반적인 개인이나 또는 뭐 사기업 입장에서는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윌링리스를 갖다 분석해야 되냐면 국가를 대상으로요. 자, 어떤 국가의 위험을 평가할 때는 그 국가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 필요합니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어요. 어떤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는데 예컨대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를 우리 회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 국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 그리스가 이제 부도가 날 지경에 된 거예요. 자, 이때에 만약에 진짜 그리스가 자기 나라가 발행한 국채를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는요 전 세계에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꼭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는 그때부터야 진짜 돈을 갚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세금을 올립니다. 어차피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 연금 제도라든지 그동안의 복리후생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가 지원해줬던 이런 모든 정부 지원 혜택들을 갖다가 확 줄여버립니다. 국민은 행복할까요, 그러면? 세금 엄청나게 받아가요. 전에는 세금 많이 내라는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세금을 확 올렸습니다. 자, 노령연금도 그동안에는 많이 주다가, 은퇴했는데 국가가 주는 노령연금 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 살 수는 있었네.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노령연금도 한 10분의 1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그와 같이 세금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과 같은 사회적 베니핏을 갖다가 확 줄이는 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 국채를 갚겠다는 윌링리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링리스는 국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쓰이는 요소고 일반적인 프라이빗 섹터,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돈 갚을 수 있는 윌링리스 있나요?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그냥 뭐만 보는 거냐면 캐패시티만 봅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만 본다고요. 자, 이번에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effect on borrower's capacity and willingness.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이죠. 지금 경영 환경이라든지 또는 경제 환경이나 또는 그 산업의 사이클이 말이지, 이 돈 빌려간 차입자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외부 환경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the characteristic of a credit instrument. 이 credit instrument가 채권 또는 대출 이런 거거든요. instrument라는 게 수단이란 뜻이잖아요. 신용을 제공하는 수단. 그게 뭐 대출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가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credit instrument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대출도 대출의 조건이 있고요. 채권을 발행할 때도 채권의 발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차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려간 거지 또는 차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지 그런 걸 갖다가 분석하는 게 개별적인 크레딧 인스트루먼트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뭐 담보가 있는 거니 담보가 없는 거니 만기는 긴 거니 만기는 짧은 거니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되는 게 the quality and the adequacy of risk mitigants such as collateral, 그 다음에 credit enhancement and loan guarantee. 자, 여기서 such as collateral, 그 다음에 credit enhancement and loan guarantee 이런 게 collateral, 담보를 갖다가 혹시라도 잡았는데 돈 빌려줘서 담보를 받았어요. 근데 담보의 가치가 괜찮은 건지 이 담보가 별 볼 없는 건지 뭐 또는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한 건지 또는 credit enhancement, 또 다른 신용 보강 조치가 뭐가 걸려 있는 건지 뭐 남으로부터 개런티 보증은 또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risk mitigant, 위험을 줄이기 위한 또는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는 뭘 해놓은 거니 이런 걸 갖다 본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FRM에서 그 크레딧 리스크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2번 안 다룹니다. 외부 환경 분석 이런 거 안 해요. 거시경제가 어떻게 뭐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요즘 실물 경제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사이클이 뭐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안 다룹니다.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시경제와 같은 외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FRM에서는 그런 거시경제 분석 이런 것들은 안 다뤄요. 산업 분석 이런 거 안 다룹니다. 다루는 거는
1번에 해당되는 거요. 다룹니다. 1번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3번도요. 거의 안 다룹니다. 3번도. 주로 다루는 거는 1번에 해당되는 이 발행한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걸 다루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룹니다. 1번과 4번. 1번과 4번이 FRM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입니다.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chnique이라는 거 봅시다. 여기서 이제 먼저 Willingness to Pay라는 게 있어요. Willingness to Pay. 사실은 이제 신용 위험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요, 뭐 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지를 일단은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capacity to pay 또는 뭐 ability to pay,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willingness to pay를 분석하는 거는, 갚을 수 있는 의지 분석하는 거는 좀 정성적입니다. 반면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분석하는 거는 너 돈 얼마 벌어? 뭐 예금 얼마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자산 가치가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좀 계량적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퀄리테이티브 테크닉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willingness to repay 분석할 때 주로 쓰이고, 정성적 분석. 그 다음에 퀀티테이티브 테크닉, 계량적 분석은 ability to pay, 갚을 수 있는 능력 분석할 때 주로 쓰입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willingness to repay loan is a subjective attribute. 속성상 보게 되면 subjective, 주관적이다. 돈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관상 보고 알자 이럴 수도 없고, 뭐 사주팔자 한번 보고 돈 갚겠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되게 주관적이에요. Lenders must make an unverifiable judgment. 뭔가 입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돈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때에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보면은 되게 퀄리티브, 정성적 방법 씁니다. 어떤 방법을 써나요? 그 첫 번째 우리가 get information. 얘 앞으로 얘 지금까지 돈 잘 갚았대 안 갚았대? 평판이 어때? 이런 거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reputation을 보는 거고, face to face meeting 오라고 해서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면접 보고요. 한번 관상도 보고 뭐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거 한번 보자. name lending. name lending은 돈 빌려간 사람이 되게 유명인이에요.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고 TV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 안 갚을 리가 별로 없겠지. 그런 게 네임 렌딩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름값 때문이라도 돈을 갚을 거야. 이런 것들이 네임 렌딩이에요. 되게 정성적이죠. 갚고자 하는 의지를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명도 보고 그러면 갚겠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extrapolating past performance into the future. 옛날에 어떻게 갚았니? 옛날에 혹시 얘가 연체한 경력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체한 경력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얘가 제때제때 돈을 잘 갚는다는 애군. 앞으로도 계속 갚겠군. 이런 게 과거에 나와 있던 어떤 트랙 레코드를 미래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저는 정성적으로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자, 거기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Historical lending norms relied on moral obligation. Historical lending norm, 과거에 아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어떤 우리 모범 기준이라는 거는요, 렌딩 놈이라는 게 어떤 모범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 도덕적이었습니다. moral obligation. 도덕적인 어떤 의무였어요. 이거는 갚아야지 빌렸으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 moral obligation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legal obligation으로 바꿨습니다. 법적인 걸로 이미 법이 정해져 있어요.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안 갚는다? 사기다. 이렇게 해서 구속됩니다. 그래서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문장이에요.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moral obligation to other to pay if one is capable of paying has been replaced by the legal obligation to pay. 그러니까 moral obligation에서 legal obligation으로 바뀌었고요. In other words, in terms of credit analysis, determining the capacity to pay is more important than determining willingness to pay. 자, 앞으로 돈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거 분석하는 것보다는 돈 갚을 수 있는 능력, capacity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그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윌링리스는요, 법에 의해서 이미 구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담보가 딱 법에 의해서 그게 해야만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the willingness to pay is more important in countries with less developed financial markets and legal system. 아, 이게 country에 중요하다는 거죠. country, willingness to pay는. 그러니까 국가 위험을 분석할 때에 그 willingness가 중요한데 그중에 선진국이 아니고요. 이제 막 개발도상국,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신흥국가. 정치적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정치적 위험이 되게 큰 국가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는 willingness to pay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보니, 그래서 거기 좀 볼드로 진하게, sovereign risk rating may be us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a country's legal system and by extension the legal risk associated with the country's region. 이게, 그거죠. sovereign risk rating이라는 게 국가 위험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국가 위험 평가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돈을 갖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돈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갖다가 가장 제도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법률 시스템이에요. 법률화되어 있는 시스템. 자, 그 밑으로 좀,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셔서 The ability of a borrower to repay loan is an objective attribute. 이거는 ability죠. 또는 capacity, 돈 갖고 갚을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좀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계량적인 방법들을 쓸 거예요. quantitative credit analysis 테크닉을 씁니다. 거기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primary quantitative technique used in financial analysis is examining the past, current, and the forecast financial statement of prospective borrower.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가고자 하는 잠재적 차입자가 있는데 이 잠재적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주로 뭘 볼 거냐면 야, 재무제표 갖고 와봐. 니네 회사의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를 주로 보고 분석을 합니다. 이게 좀 이 재무제표라는 게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업에서 일어났던 거래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 정리해서 그걸 계정 과목으로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예요. 옛날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지나간 거를 기록해 놓은 거죠. 숫자로 각각의 계정 과목에 맞추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돈 갚을 수 있네 없네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좀 사실은 안 맞긴 해요. 그래도 가장 잘 이 기업의 상태를 잘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의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를 보고 그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Ability 평가하는 거죠. Willingness가 아니고. 자, 잠깐 쉬었다가요. 5페이지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